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왜 그쪽에 앉아 계세요? 일로 오셔야 되나요?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장내의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해 주기 바라며 취식은 절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간담회는 생중계하며 유튜브에서 심상정 채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 모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간담회에 앞서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로 순직하신 세 분의 소방관을 위한 묵념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관님을 위해서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 실천연대의 두 번째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함께하는 청년사회복사의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사회복지사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되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문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20대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호명할 때 더 큰 환호와 더 큰 반응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여러 영역에서 그리고 청년 사회복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왔습니다. 강원도 정선 고안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인범 사회복사 오셨습니다. 이인범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실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생생한 고민, 저도 사실 매우 궁금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청년 사회복사는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민지 사회복사입니다. 기민지 사회복사는 워킹맘 그리고 부부 사회복사 가족입니다. 부부 사회복사 그리고 현실적인 육아와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복지운동하고 계신 김혜미 사회복사입니다. 김혜미 사회복지사는 현실적인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구하는 바에 중점을 두고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좌우로 심상정 후보님과 대화를 듣고자 참석해 주신 청년 사회복사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지금 나왔던 박수보다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청년 사회복사입니다. 김혜인 청년 사회복사입니다. 네, 이지안 청년 사회복사입니다. 네, 정명훈 청년 사회복사입니다. 네, 신진영 청년 사회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동화 청년 사회복사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 옆에 계신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직을 맡고 계신 이은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통역으로는 이현정, 김윤경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소개를 드렸고 이렇게 귀한 손님 모셨고 그리고 귀한 분들 같이 자리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여기 계신 청년 사회복지사 그리고 아마 생중계를 통해서 130만 사회복지사분들이 아마 본방 그리고 재방으로 아마 시청하실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감사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들어올 때 엄청 환영해 주셔서 제가 친정원 기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지지율도 안 오르는데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에너지 팡팡 받아가지고 앞으로 고속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정의당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보는데 저와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선도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복지국가의 비전을 확고히 하는 그런 정치교체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동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슬로건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과연 시민의 삶도 그러한가? 뭐 우리가 OECD 지표를 보면 이렇게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살률 1위, 또 노인빈곤율 1위, 남녀임금 격차 1위, 중대재해, 장시간 노동 최고 수준, 무엇보다도 출생률 최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이 방치되는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분명한 답은 바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직장을 얻고 아플 때 또 나이가 먹었을 때 어떤 인생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넘어서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일을 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제도한 나라가 바로 저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5대 보험도 있고 또 복지가 양쪽으로는 굉장히 팽창해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질이 아직 이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연대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 공약을 냈습니다. 저는 복지의 핵심 두 축은 이제 소득과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시민 평생 소득 체계를 20세기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이번에 제안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맨 밑에 시민 최저소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사각지대를 메꾸고 그 최저 기준을 1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시민 최저 기준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지금 고용 기반 고용보험을 이제 소득 기반으로 바꿔서 전 국민 소득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지금 사회수당으로 이야기되는 그 분야인데 지금은 이제 연령에 따른 현금 지급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장애인수당 이 부분에 수준을 대폭 좀 높이고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에 더해서 연령 기반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할 기반에 따른 수당도 신설을 하겠다. 예를 들면 뭐 농민 기본소득 또 뭐 청소년 기초자산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될 테고요. 특히나 이제 돌봄이라든지 뭐 이른바 공공 서비 적인 기여에 해당되는 노동에 대해서 수당을 신설해서 이것을 저는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세 층을 합쳐서 평생 최소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돌봄인데 이 돌봄 서비스를 높이고 그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지역 통합 시스템인가요?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돌봄 주체들
이 돌봄 역량을 확충하고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그분들의 대우를 높이는 것이 돌봄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답답할 텐데 저도 이제 지역구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은 동사무소마다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고 임금과 조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야말로 돌봄이야말로 정말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계 전문가들 많이 오시는데 그런 전문적인 역할도 해야 되지만 정치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복지야말로 어떤 가치 기반부터 시작해서 실제 서비스의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까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전문적인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런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춘 만큼 그에 따른 또 대우도 해야 된다. 사회복지 들어가면 뭐 대충 그냥 무슨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던 그동안의 기반이 있는데 이게 저는 시스템으로 이제 돌봄국가로 안착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역할, 위상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단일 임금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제가 발표를 했는데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다 다양한 그런 임금을 동일 노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상향 동일 임금 체제로 가야 된다. 그걸 제가 이번에 공약을 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아마 대우가 서울시가 제일 좋을 거예요. 서울시 기준으로 일단 상향 단일화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또 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꼭 제가 드리고 심상정의 약속은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후에 된다. 근데 당장 되는 방법은 제가 대통령이 되는 하여튼 이거 이외에도 뭐 지금 안전사고들이 많이 날 때 이 안전과 관련해서 늘 최소 기준 2인 1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져서 그런데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이 많이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연수원 같은 거를 국가적 수준에서 도입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고 뒷받침하는 일도 하겠다.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고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좋은 제안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이거로 줄이고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기 써 있는 복지 대통령의 가장 적임자가 저 심상정이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방송을 보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도 꽤 많으실 건데 공감하는 부분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마 귀에 아마 꼭 이제 각인됐을 거라 생각드는데 그 부분 약속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돌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 되는 그런 이제 기대가 또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명의 청년 사회복지사 분께서 지금 또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데 후보님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인범 사회복지사는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른 것 같은데 아마 기다리면서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 정선에서 오신 이인범 선생님께서 어떤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심상정 후보님 안녕하세요. TV에서만 보다 실제로 이렇게 보니 굉장히 새롭습니다. TV 속에서 본 후보님의 인자한 모습과 진심 어린 말들을 들으면서 한 번쯤은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상상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또 오늘 후보님께서 저희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와주셔서 저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혹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죠. 네, 저는 강원도 정선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사범대 출신이고요. 장롱에 네.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이어나가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저는 강원도의 정선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인범입니다. 저에게 5년간의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경계와 편견을 넘는 과정이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라는 담장을 넘어 학생과 마을을 잇고 부처 간의 벽을 넘어서 각자 서비스 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이기에 사회초년생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 수치에 맞춰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개개인의 생활 환경까지 고려해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고차원적인 영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현상을 예로 들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들은 등교를 하지 않아도 좋은 사교육을 받아 학업과 수많은 체험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채워나가고 있는 반면에 일반 가정의 학생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신경 써주기 어려워서 단순히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부족한 교육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격차는 당장에도 문제지만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시점이 되면 더 큰 문제로 우리 사회의 숙제로 던져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가까이서 예방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런데 후보님, 전국에 학교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 배치율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너무 어렵다. 네, 저 얼마 전에 울산교육청에 방문하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고 그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네,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전국에 약 1,500여 명 정도, 이는 수치로는 한 약 15%도 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에 관한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이고요.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후보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뭐 병원부터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 돌봄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 인력 확충이 매우 중요하고 그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까지 국가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복지국가 실천연대에 제가 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현장의 실적을 반영해서 많은 방안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받아 안아서 지난번에는 이제 복지제도를 공약으로 냈는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공약을 내겠고요. 일단 이 지금 법 개정은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 관련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냥 학교 사회복지사의 배치에 대한 관련 법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복지사법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학교 내부에 있기 때문에 교육법 관련해서의 방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돈이 드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뭐 권고라든지 시범 실시나 이렇게 되면 우선 사회복지사님들의 학교 내 위상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꼭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와 또 상담 영역, 상담도 같이 하시나요? 어떻게 되세요? 네,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생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제 사회 환경망을 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북유럽을 한번 가보니까 상담과 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님이 하시는 역할이 함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상담이
정규 교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누구에게인가 손찌검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한가. 우리 이제 학교 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가정 폭력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한테 매를 맞는 아이다 그러면은 바로 아이를 격리시켜 버립니다. 부모하고.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복지국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는 당신의 자식 이전에 스웨덴 시민이다 이겁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복지국가가 뭔지를 제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이 아이는 이 사회의 복지제도로 교육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고 또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모든 삶을 국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그냥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자식한테 다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네 인생일 수만 있어. 내 인생이기도 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지국가의 그 힘을 그 교육에서 봤어요. 그리고 상담과 이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모든 학교에 그 정규 과정으로 있다는 거.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요 사회복지사 학교 내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제도를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모님 너무 온화하시고 따뜻하셔서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너무 따뜻해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요. 네, 아마 그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링커 역할을 또 하고 있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이어서 옆에 계신 이제 기민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김민지 선생님은 종로 노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워킹맘 그리고 또 부부사육사의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저는 종로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워킹맘 사회복지사 기민지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쁜 쌍둥이 남매를 낳아 키우고 있는 부부 사회복지사 가족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이 등원을 위해 열심히 전투를 치르고 왔습니다. 네, 저는 누구나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과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은 현실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쉽지 않고 아빠든 엄마든 한 명은 열정적으로 일하던 일터를 떠나는 동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갑자기 부모가 필요한 일들이 생기면 아이에게도 직장에게도 모두 죄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민과 이용자분들을 위해 긴급히 발생하는 업무 등으로 야근도 빈번히 생기고 상대적으로 급여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단기사업 비정규직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동료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고 경력직을 대체할 대체인력 사회복지사 분들은 모시기 어려운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후보님, 후보님께서도 아주 잘생긴 장성한 아드님이 계신 것을 TV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께는 너무 옛 추억일 것인데요. 사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아이가 폐렴을 앓아서 12월부터 현재까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차를 번갈아 가며 쓰며 케어하려 했지만 한 달에 20일의 근무일을 온전히 아이와 함께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의 손을 빌려야 했고 양가 부모님들 역시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손을 빌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고 합니다. 무급, 유급 합해서 3년 가까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종종 봅니다. 국가를 대신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서상 그러지 못하고 있고 사실 멀리서 부러워할 뿐입니다. 후보님은 실제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이세요. 후보님 세대에서는 가정을 꾸리고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런 평범했던 꿈이 사실 저희 세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진심이 후보님에게 전달되었으리라 믿고 관련된 후보님의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애엄마일 때 가졌던 그런 고통, 고뇌 그대로 그냥 느껴져서 아직도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전 노동운동을 했는데요. 그 노동운동 할 때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 아시는 분일 텐데 뭐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가면 심상정 국장을 소개할 때 우리 심상정 국장은 슈퍼우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우쭐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애엄마가 돼서 그냥 거의 박빙으로 살아도 어린이집 쫓아가면 우리 아이만 혼자 남아서 울고 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사회가 책임져야 될 일을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독박 씌우는 말이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탁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앞으로 저한테 슈퍼우먼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낸 공약의 1호 공약이 뭐냐? 슈퍼우먼 방지법입니다. 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려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 250조 썼잖아요. 근데 왜 개선이 안 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걸 뭐 여성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 육아 문제는 여성 문제가 아니라 노동 문제이고 노동 환경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문제이고 사회 문제이고 정치의 문제예요. 그 여성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지난번에 제기를 했었고요. 우선 이제 아이를 누군가는 키워야 되는데 사회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직접 키워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북유럽 같은 데는 부모가 15개월 같이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가 키우려면은 우선 뭐 급여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150만 원 상한이니까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통상임금 수준으로 상한선을 올리고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나눠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법으로 하게 돼 있지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파 의무제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법으로 하면 아빠들은 하고 싶어도 기업 사정 때문에 못 하는 거고 또 엄마 입장에서 아빠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봐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화시키는 걸로. 그래서 부부가 최소한 한 사람이 3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만들어서 이제 내놨고요. 자영업직을 갖고 계신 분도 아이를 낳으면 고용보험에 좀 정부 지원을 좀 높여가지고 다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일과 보육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확고히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저희가 한 일은 잘 모르는데 일련의 어떤 보육 정책의 변화의 그 맨 앞에 진보정당이 있었다, 심상정이 있었다. 그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 말씀을 기억나는 저는 슈퍼우먼 방지법 이게 가장 기억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는 여성분들에게 슈퍼우먼의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한번 기억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여성들이 슈퍼우먼이 되지 않는 사회, 슈퍼우먼이 강요받지 않고 슈퍼우먼 무슨 하여튼 특별한 여성이 되기를 강요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네.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이제 귀에 꼭 쏙쏙 꼽히는 말이 많은데 이제 마지막 또 이야기가 이제 남아있긴 합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한데 마지막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선생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충분히 소개는 드렸던 것 같은데 복지운동하고 있는 김혜미라고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국회에서 또 많이 뵀던 얼굴이라 친숙하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복지운동을 대중적으로 하는 복지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현장에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시적인 실천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생각으로 전 자부심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후보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특히 얼마 전에 심상적 케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발표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 공약은 사실상 후보님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공약이 되어 왔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약속이었죠. 물론 이번 정부에서 아동 또 청소년 본인 부담률이 많이 좋아지면서 좀 나아진 변화들도 겪긴 했지만 여전히 병원비 문제, 간병 문제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 되기는 여전히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강도영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강도영 씨 사례가 젊은 돌봄자라서 더 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 젊은 돌봄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힘들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에 누구나 병원비의 문제와 간병비의 문제, 간병의 문제까지를 홀로 책임지는 건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가 아니라 돈 있는 만큼만 치료받는 사회, 그리고 이제 모금에 생명을 의존하는 국가가 사실상 만들어 왔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번 한 번의 이슈로만 지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심상정과 정의당 그리고 정치권이 뼈아프게 통찰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또 이 사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은 충분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모든 과정이 누락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또 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아픈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강도영 씨가 알바앱에서 단기 알바를 구하고 또 친척과 지인에게 몇 푼 빌려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릴 수 있었던 사회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심케어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것이라고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대통령 한 사람을 잘 뽑아서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복지제도의 공백, 사각지대 때문에 죽어나간 목숨이 절대로 적지도 않지요. 그래서 저는 심상정 후보님께서 이번 대통령 후보이기 전에 진보 정치인 또 4번의 신임을 받았던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생률의 문제도 있겠지만 고령 인구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1인 가구도 계속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의 문제라든지 보험료율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 꼭 도덕적 해이라든지 의료 쇼핑을 걸고 넘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잘 넘어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어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이렇게 놓고 고민해온 흔적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우리가 교육과 주거와 함께 의료는 필수 공공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이제 문재인 케어가 기여를 했어요. 물론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까지 이제 보장성이 강화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뭐 엄청나니까 1억 이상 나오는 환자도 뭐 1년에 한 17,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는 국가가 책임진다. 서구의 무상 의료가 뭐 우리로 치면 이 100만 원 상한제하고 같은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기 통상임금의 2%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받는 사람 2%면 100만 원이에요. 뭐 스웨덴은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대체로 상한제를 두는 것이 보통 복지국가의 무상의료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의료 시스템으로 가자 이겁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급여에만 해당 본인 뭐 부담 상한제도 있는데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 빠지고 또 병원비가 굉장히 클 때 뭐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게 있고요. 더 중요한 저의 문제인식은 뭐냐면은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있는 돈 쓰는 데만 얘기하고 쓰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 책임은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문재인 케어 되고 나서 뭐 의료보험 바닥났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치인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100만 원 상한제 할 때 얼마나 돈이 드나. 간병비까지 다 포함하면 10조 정도 더 들어요. 그러면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건강보험료 100만 원 아니 1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한 100만 원씩만 인당 더 내면 100만 원 상한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왔고요. 이제 이게 공공의료가 불안하니까 전부 민간보험 들지 않습니까? 어떤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한 가구당 뭐 한 5가지 정도 들고 나가는 돈도 한 32만 원 돼요. 32만 원 내는 대신에 이건 이제 가구당이니까 4인 기준으로 하면 지금 가구당 평균이 한 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 한 가정에서 2만 5천 원만 내면 그러면 100만 원 상한제 가능하다. 저는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그러면 뭐 민간보험 굳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돈 써서 하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공공의료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 예산 대책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뭐 좋은 얘기 다 하잖아요. 정책 잘해주 배때 잘해주 보면 이전에 문재인 후보님 당시에 제 거하고 큰 차이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그 대통령과 그 정당이 최우선 가치로 두느냐 이거에 따라 나머지는 다 용두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복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 약속 드리고 최우선 순위로 시민의 삶을 살피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그 시민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 상한제를 비롯해서 전국민 주치 제도를 포함해서 약속드린 거 우선적으로 하겠고 그 예산 대책까지도 저희 다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갖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고 책임을 지는 과정은 그런 방향으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통합해내느냐 이것이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네. 말씀에 자신감도 있고 힘도 느껴지고 아무튼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이 우선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복지 삶도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이제 제한된 시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청년들 사회복사 이야기 너무 이제 진솔했고 중년의 사회복사로서 저도 그 패기가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오늘을 위해 기념 촬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은 착한 사진관으로 잘 알려진 바라봄의 나종민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패널분들은 같이 대표님과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